그럼 임동욱 교수님, 또 이재호 교수님과 함께 토크 콘서트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 교실에 관해 간략한 사업 설명과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원희 대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평생교육팀 천원일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경기도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 교실이라는 사업을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2017년부터 오늘날까지 경기도와 저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찾아가는 배움 교실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취지는 사교육비를 좀 완화를 하고 조금 좀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국에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교육 복지를 실현을 하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저희가 프로그램 분야별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민 강사를 양성을 합니다. 대다수가 경력 단절 여성, 퇴직자, 이수 여성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강사들을 양성을 하고 그 양성된 강사들이 지역 아동센터,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어린이집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 공동체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교구제 또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개 프로그램으로 4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먼저 보충학습, 문화예술, 창의과학, 인성함양 이렇게 4가지고요. 특히나 창의과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현장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창의과학 프로그램은 코딩, 창의 로봇과학, 또 드론 실습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임동욱 교수님께 좀 자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코딩 로봇 드론을 지금 한 3, 4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화해 각 분야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이런 시대에 맞춰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좀 제공할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지 먼저 한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동욱 위원님. 네. 질문이 굉장히 먼 미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런 노력이기도 해서 좀 폭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학교도 모르고 친구도 모른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찾아가는 배움 교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을 또 오래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 이유가 여기 계신 교육학 전문가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공립학교 위주의 의무교육 수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이 넘은 예전에 만들어진 방식이고 그 출발점이 이제 군국주의 국가에서 이제 획일화된 기초 소양을 지닌 획일화된 이제 국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이런 방식들이 너무 좋게 쓰였고 의미가 깊었고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라서 더욱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일어날 거거든요.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지금 변이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앞으로 또 몇 개월을 또 우리가 봉쇄 비슷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단순히 디지털 전환을 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서 이제 혁신 쪽으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수업 방식은 이제 강사들이 직접 가거나 혹은 영상을
이제 인터넷으로 쏴주고 출석 체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아직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제 획일화된 교육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죠. 디지털 IT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개인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자기가 수강을 선택하고 각 개인별로 진도가 나가고 각 개인별로 학습 성과들을 추적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결합시켜서 어떻게든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Q&A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상품 같은 거 이제 쇼핑할 때 업체에다 물어보면 대부분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 영국과 미국, 그러니까 영어권 선진국 대학들은 대학 조교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바꾸고 있고, 실제로 IBM이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해봤는데 6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그 메일 보낸 사람이 인공지능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외국 대학은 조교가 대부분 행정적인 거나 뭐 평가에 관한 것까지 다 안내를 하는데 그 어떤 실수에 의해서 누가 발설을 하는 바람에 들켰지 실제로는 인공지능 조교였다는 걸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 Q&A 기술 같은 것도 발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되거나 혹은 그런 걸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학습하고 연계해서 피드백을 주는 부분들도 이제 영상, 고정된 영상뿐만 아니고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워낙에 지금 인기가 있어서 교육도 이제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VR로만 오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화상 채팅, 온라인 커뮤니티, SNS 전부 다 메타버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3D 그래픽을 구축하겠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해질 거고 이제 디지털 전환 같은 부분도 이제 충분히 잘 부드럽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예전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통 왕좌가 비었다는 뜻으로 벌위기라고 부릅니다. 벌위기라고 하는 게 그 인터레그눔이라는 얘기인데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올 때 중간에 과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주인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과거에 있던 방식은 안 먹히는데 새로운 기술은 아직 다들 완벽히 쓸 줄은 모르는, 그러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그 시기거든요. 이런 공백들을 어떻게 빨리 메꾸느냐를 고민해야지 예전에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돌아갈 수 있느냐, 언제 되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천원희 대리님, 우리 의원님 답변 듣고 또 보완적으로 질문할 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 1분 정도만. 예. 예, 저기 교수님 자문 의견에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해주신 말씀 중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를 계기로 예전과 같은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디지털과 비대면이 좀 굉장히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될지 저희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게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현재의 인재상과는 달리 그 미래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은 어떤 모습일 것이고, 또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과 자질을 아동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개발을 시켜야 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하면 언제나 사람들은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네. 근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게 창의성이다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만 던지면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창의성을 규정하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내놓으면 발명가인데 그 발명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대 간의 이제 갈등이라든가 뭐 불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예. 그걸 감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MZ 세대를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너무 이제 쉽게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거나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도층이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사회 풍조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바뀐다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는 하지만 일단 뭘 시켜보면 의외로 거기서 선호가 나뉘고 이제 그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거죠. 영화도 보기 전에 예고편이 있는데 교육은 왜 예고편이 없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강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맛보기로 한번 들어보고 중간에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또 그만두고 다른 거를 또 듣는다든가 할 때 그런 학습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측정하고 반영해 줄 것인가 이런 시스템도 좀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혁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진흥원에서도 뭐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를 만들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작업실 이런 환경도 만들고 또 평생 학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이제까지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작자의 입장이고 가르치는 입장인데 수강자의 입장,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혁신일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제도상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걸 조합해서 어느 학점 이상을 채우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공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전공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수만큼의 전공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몇 개 학교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러라도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겪어봐야 판단이 서고 하는 호불호가 강하고 이런 세대들에게 잘 먹히니까 그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카테고리다, 어떤 코스다 이걸 제공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교육자가 나는 이렇게 선택해서 어떤 코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수강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다음에 저걸 듣고 싶지 이걸 듣고 싶진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가 대응을 하고 이수증, 수료증, 자격증 같은 것도 그거에 맞춰서 발급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런 교육 서비스,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요구가 올 때 진흥원이 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대처한다. 네, 근데 이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예전 정권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 있을 때 나온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서 이제 자문 논의 이런 것도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가 분리됐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하고 교육부가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의 어떤 교육 분위기가 남아서 창의성 하면 과학이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어야 된다. 뭐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학과 기술은 달라요. 과학은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논리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과학인데
사실 기술은 그걸 가지고 현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면 인문학도 과학입니다. 그럼 사회학도 과학일 거고요. 그러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과학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수업도 평생교육에 있어서 너무 어느 한쪽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이런 수강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들을 수업의 내용에도 좀 적용을 시켜서 수강자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수강이 1시간짜리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더 잘게 쪼개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재구성해 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도 시스템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아예 뭐 예습을 해오면 그걸 가지고 수업 때는 체험하고 지도만 해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예습이 쉽지 않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의 또 그런 직접 체험을 그냥 수업에 오자마자 지식을 넣지 말고 체험부터 시키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 이렇게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창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는 디지털 평생교육 관하여 사업 설명과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진 대리님이시죠? 네. 네. 일단 제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그 디지털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홈페이지라고 하면은 어떤 큰 의미로서도 플랫폼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19 이슈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 디지털 소외계층, 그러니까 평생교육 대상자야말로 그 디지털 소외계층 비율이 높고 정보 격차가 두드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평생교육의 디지털화가 경기도가 추구하는 보편적 평생교육과는 오히려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런 디지털 전환으로서의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이재우 교수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서대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서대리님의 그 질문은 이제 크게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분해 보면은 평생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냐 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예스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된 것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된 이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이제 다 풀릴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난주 오미크론인가가 나타나서 뉴욕 장시가 완전히 대폭락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좀 전에 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이게 장기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질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소외계층, 디지털 분야의 소외계층은 평생교육 분야가 디지털화되면 더 소외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보완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보완 장치는 여기서 이미 시행하고 계시는 찾아가는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소외계층들은 잘 모르시니까 직접 찾아가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1:1 멘토링. 그래서 소외계층도 다양하시겠지만 좀 진짜 더 소외하신 분들은 1:1로. 그 다음에 아무리 소외계층이고 아무리 또 뭐 잘났어도 교육을 받으려면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동기부여를 소외계층한테 억지로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뭔가 농사를 지신다.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서비스할 게 뭔가 아니면 경력 단절이신가 아니면 노인층인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취업과 연계된다면 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정진 대리님 답변에 대해서 또 보완 질문이나 또 추가 질의도 여기 있던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또 말씀. 조금만 더 네.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외 계층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음. 사각지대 계층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생교육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평생교육 대상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확장이 되면서 미래 세대 학생들도 평생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2022니까 2025년부터 실현이 될 텐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 첫 번째가 뭐냐?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두 번째, 미래 세대들한테 진로 역량을 강화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 초, 중등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구성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 중등 정규 교과 시간 안에는 모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국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역량을 그러면 경기도 평생교육 분야에서 서비스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각지대 계층이다라고 사각지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추가 질의를 받을까요? 네. 예, 서 선생님 뭐 추가로.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방금 또 인공지능 또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게 이제 경기도 30개 시군 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하이브리드란 소통 플랫폼 아까도 그 장치 중에서는 인공지능도 있을 수가 있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부분을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교육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외국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한국어다 보니까 그 자연어 처리 또는 빅데이터 형태로 좀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 있어야지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 특히 교육은 전공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생교육 분야는 더 좀 광범위한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가 좀 많이 힘든 양방향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하기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미리 주신 질문하고는 약간 좀 다르네요. 네, 일단은 좀 비슷해서 더 진일보한 질문하셨습니다. 네, 인공지능 말씀을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더 진일보 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질문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 특화된 경기도형 이런 게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경기도형이란 건 뭐냐? 그럼 경기도에 맞는 그러한 평생교육 시스템인데 경기도는 일단 넓고 크다예요.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딱 봤을 때 넓고 크다. 넓고 크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넓고 큰 지역을 커버하려면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점 센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기도는 거점 센터가 이미 있다. 파주와 양평 그리고 수원 이 거점 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보석을 놓고 이 좋은 게 있는데도 잘 모르고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본부장님 초대하셔서 우리 지역 네트워크 이제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과 같이
관심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먼저 구성하는 게 두 번째다. 사람 관리가 두 번째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지 사람을 무시하고서는 절대 안 된다.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모임. 이게 오프라인 모임인데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 키 멤버들을 구성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의 모임이 형성되도록 하는 거. 이게 두 번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일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거점 센터에서 해줘야 될 세 번째는 표준화 작업이다. 무슨 일을 할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비전도 주면서 여러분들의 업무는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데이터는 필수는 이것이다.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럼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고 그 축적된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빅데이터로 모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플랫폼인 것이죠. 지금 이제 서 대리님께서 걱정하시고 이제 뭐 하셨는데 사실은 다 있다 플랫폼은.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을 준비를 하고 의지가 있고 의지에는 예산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되면 선순환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평생교육의 선순환 시스템. 그 키 멤버들이 잘 이제 지도를 해주고 거기에 이용하는 이제 교육생들이 그 생성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은 그 선순환 시스템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경기도 평생교육 생태계다.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디지털 기술은 핵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필기 많이 하시던데 아, 예. 그 통찰 일어나신 거 좀 나눠주시죠. 예. 참 우리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우리 임 교수님, 이지혜 교수님 이렇게 조금 영역은 다르지만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토론도 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그게 여기 현실에서 이제 현장에서 진짜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고 저희 이제 우리 또 진흥원 직원들도 그렇고 오늘 또 이제 얘기가 좀 전에 일부에서 네트워크를 주제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수센터에 관해서 이지우 교수님, 여기 우리 이수 교수님이 4가지, 5가지 가정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데 머물면서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31개 시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양적 측면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면서 이거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규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계 지금 단계에서 원칙 그라운드 룰을 이렇게 잘 우리가 설정해서 관리를 좀 해보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의 뭐 우리 또 이재혁 교수님이 이 표준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프나 온라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영역에서 학습자 혹은 이제 전문가 그룹들을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해서 각 분야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장을 같이 하고 네트워크하면서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지 공유하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자연히 이렇게 그런 방향의 어떤 흐름이 어떤 디지털도 그렇고 이렇게 오프라인도 그렇고 만나지지 않나 이런 참 그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통합 자문 차원에서 우리 임동욱 교수님께서 2분 천원이 서정진 대리님에서 또 서로 뭐 도와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 네. 2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코로나가 이 유발하고 있는 폐해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학습 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요. 앞서 이지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을 실행하면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컴퓨터가 안 좋다거나 음흠. 휴대폰이 뭐 좋지 않다거나 혹은 개별 공간이 없어서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사는 바람에 수업 듣기가 어렵다거나 아이들이 여럿인데 각 방을 쓰지 못하면 음흠. 각자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또 거꾸로 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 논의에서 이제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가 돈이 없는 사람은 온라인 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아. 돈이 많은 사람은 오프라인 세상에 남을 것이다. 그 말 이런 맞네. 지적들이 나옵니다. 아. 왜냐하면 처음에 온라인 뭐 얘기들 나오고 기술 나오고 VR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유럽 안 가고 내가 이 VR 기계만 쓰면 에펠탑도 보고 내가 베를린 장벽도 보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VR 기계를 주고 비행기 티켓을 주고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하면 VR 기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환경이나 자기의 이제 재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접 가는 거 힘들어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상존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의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포멀 교육과 학교 바깥에 있는 인포멀한 교육들 이 상반되어 있는 교육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서 진행하느냐 하는 이 하이브리드형 교육이 필요할 거고 코로나가 곧 끝날 테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 만들어도 오래 못 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직 오미크론밖에 못 왔고 오메가까지 가려면 아직도 열 몇 번의 변종이 있을 거고 그 뒤로는 번호가 붙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1년, 2년을 또 이런 상태로 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에 혼합형 교육을 하이브리드형 교육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지 기회이지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또 생각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사각 지대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차도 하이브리드카인데 하이브리드가 교육에서도 대세일 것 같다는 어디 맥킨지서 그 통찰 인사이트 리포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호 교수님 통합적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 2, 3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교육의 목표는 평생 교육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이 생각하는 힘은 옛날 선사시대부터 지금 그리고 지금이 지나서 포스트 AI 시대가 돼도 사고력이 가장 경쟁력을 갖는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부터 이제 개발해야 될 텐데 컨텐츠를 개발함에 있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컨텐츠 개발에 집중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생태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프로슈머가 될 수가 있고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 그 경기도 평생교육 이 생태계에 공헌하는 그러한 일도 머지않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의 원제목은 레볼루셔너리 웰스. 우리 번역서는 부의 미래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가 농업 시대에서는 growing, 기르고 재배하는 데서 나왔고 공업 시대에서는 making, 만드는 데서 나왔고 마지막 오늘날 시대는 우리 이재호 교수님 말씀처럼 thinking, 생각하는 데서 부가 나온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력 증진. 거기에 아마 주안점을 들어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천원희 대리님 1분, 서정인 대리님 1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두 분께 정말 좋은 의견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위드 코로나, 뭐 디지털 이런 게 사실 되게 좀 저는 막연하게 느껴지고 구체적으로는 그냥 용어만 익숙하지 어떤 내용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몰랐었는데 용어를 이렇게 담아서 상황과 앞으로 예측과 이런 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많이 또 이해가 됐고 또 앞으로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10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런 트렌드로 사회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예, 진흥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많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정진 감사합니다. 대리님. 먼저 원래 준비했던 질문에서 조금 제가 듣다가 갑자기 또 궁금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더 추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해서 이렇게 일단 혼합형 하이브리드형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마무리하면은 OECD의 2030 보고서의 이런 교육 나침판의 핵심이 이겁니다.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그래서 기술은 디지털 혁명으로 가는데 교육 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소셜 페인, 사회적 고통으로 간다. 페인을 프로스페리티, 번영으로 가게 하려면 교육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하는 게 아마 우리 기술 쪽 전문가이신 두 분 교수님의 자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3부에서 문해교육을 주제로 최일선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